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스즈키 외건 R입니다. 이 차는 제가 나고야 공항에서 3박 4일 동안 빌린 렌터카고요. 스즈키 외건 R은 일본을 대표하는 경차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경차가 굉장히 많고 경차가 전체 승용차의 약 40%를 차지를 하는데 대표적인 차종 중 하나입니다. 요즘에 일본 경차를 보면은 이렇게 톨보이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초에 해당되는 모델이고요. 스즈키 외건 R은 1993년에 데뷔를 했고요. 현행 모델은 2017년에 데뷔한 6세대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부분 변경을 했고요. 참고로 차명의 R은 레볼루션 또는 릴렉세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일본 경차들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외건 R 경우에도 마쓰다한테 공급해서 에이즈트 외건 또는 플레어로 팔리기도 합니다. 외건 R은 데뷔 이후에 인기가 꽤 좋았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경차였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누적 생산이 오용환되었죠. 외건 R은 5세대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됐는데 6세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보통 일본 경차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660cc 자연흡기와 터보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합한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과 뒤쪽에 보시면은 하이브리드라고 배지가 붙어 있죠. 외건 R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외장 디자인이 좀 부드러운 선이 가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해서 그런지 예전에 비하면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좀 달라졌는데 보통 일본 경차 하면은 굉장히 박스형, 작고 하지만 키는 큰 상대적으로 그런 이미지인데 요즘에 이제 이런 차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런지 약간 그 이미지를 바꾼 것 같아요. 외장 디자인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상용차 있잖아요. 일본에서 팔리는 그 차들을 좀 사이즈를 줄여놓은 느낌. 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박스형 경차와는 예전에 비해서 느낌이 조금 달라졌어요. 보통 작은 차들이 그렇듯이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크기는 꽤 큰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전면 면적에 비해서 헤드램프의 그 크기가 꽤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차체 크기 대비해서 앞쪽의 그릴도 꽤 넓게 차지를 했고요. 일본 경차가 규격 사이즈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디자인에 따라서 좀 체감적으로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일본 경차 중에서 뭔가 체감적으로는 가장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일본의 경차는 제한된 사이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뽑아내기 위해서 점점 위로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외건 R 역시도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디자인 컨셉 또는 트렌드가 티가 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은 앞뒤에 오버행은 굉장히 짧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각 바퀴를 내 구탱이로 최대한 밀었죠. 심지어 앞쪽에 보닛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게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저 앞에 보닛만 보면은 저기에 엔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지만 또 3기통 작은 엔진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전고가 높은 편인데 특히 벨트 라인 쪽이 높아서 그게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보통 일본 경차들이 그렇듯이 이 외건 R 역시도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은 편인데 특히 옆유리의 면적이 넓은 것 같아요.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팬더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파란색으로 붙어 있고요. 여기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2열 도어에. 그런 반면에 또 2열 유리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해서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이 남지가 않는데 이 차는 뭔가 이 2열 도어를 보면은 여기가 좀 여백이 좀 되게 많아 보이죠. 후면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반듯반듯한 디자인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간 라운드 선이 가미가 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좀 부드러운 모습이 됐고요. 뒷유리 역시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이 테일게이트 보시면 절반 이상이 뒷유리예요. 그 정도로 이 후면 유리의 면적을 굉장히 크게 설정을 했습니다. 트렁크에 보시면은 이렇게 외건 R 레터링과 아래쪽에 하이브리드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낮아 보이죠. 그리고 테두리에 빨간색을 보시면은 약간 좀 순정이 아니라 튜닝카 같죠. 요즘에는 머플러를 안 보이게 처리 또는 머플러 장식조차도 없애는 게 트렌드인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역시도 저게 팁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딱히 뭐 이렇게 감추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타이어는 던롭의 윈터 맥스, 사이즈는 155에 65와 14입니다. 지금 11월 말이니까 렌터카도 윈터 타이어를 끼웠군요. 일본의 경차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최대한의 공간을 뽑아낼 수 있게 디자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에 타도 그런 컨셉이 유효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고 따라서 실내 고도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폭은 굉장히 좁지만 헤드룸이 여유가 있어서 딱 차에 타면은 생각보다 차가 되게 작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오히려 전고가 낮은 야리스와 비교해도 저 작네? 라는 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죠. 내장재는 경차에 맞게 굉장히 좀 단단한데, 근데 생각보다 경차인 걸 감안을 하면은 내장재가 괜찮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긴 한데 진짜로 딱 만졌을 때 또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진짜 되게 싼티난다, 좀 그런 느낌은 아니죠. 결정적으로 외관알이 생각보다 저는 내장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앞유리예요. 이 앞유리가 오히려 그 작년에 제가 빌렸던 도요타 야리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두껍습니다. 야리스 같은 경우에 쳐보면은 진짜 통통 소리 났거든요. 되게 얇아서 마치 95년식 아반떼처럼.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죠. 실내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의 디자인인데, 일단 눈에 띄는 게 클러스터가 가운데 바뀌었어요. 보통 좌핸들 우핸들 국가에 상관없이 좀 더 쉽게 비용을 적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렇게 센터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가 복잡한 구조예요. 그리고 보닛이 되게 짧은 거에 비해서, 또는 보닛이 짧으니까 이렇게 대시보드를 차 사이즈 대비해서 좀 넓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보통 이런 차들은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하는데, 이 차 역시도 이 앞쪽에 이렇게 좀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기판 앞쪽에도 이것도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송풍구 라인은 수평으로 처리를 해서 실제보다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긴 작죠. 동반자석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컵홀더가 이쪽이 좀 멀잖아요. 근데 폭이 좁아서 저쪽까지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차에 타면은 개방감이 좋은데, 유리가 넓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삼각창 같아요. 저 삼각창도 저게 있다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저게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모니터는 7인치가 적용이 됐어요. 요즘에 모니터가 다들 커지는 추세인데, 그래서 이렇게 7인치 모니터는 사실 굉장히 보기가 드문데, 스즈키 외건알은 이 모니터 7인치가 적용이 됐어요. 영어와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거는 한글로 바꿔놨고요. 참고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는 이제 확대 축소도 못하게, 그러니까 조작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맵 화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점점을 누르면은 이렇게 홈 메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홈 화면 같습니다. 홈 메뉴에서 오디오 소스 선택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라디오와 옥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메뉴로 가죠. 근데 이런 음량 설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세분화 해놨죠. 스티어링 리모컨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설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가 뭐 무슨 기능이 많은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그 메뉴를 좀 세분화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 내비게이션이고요. 이거는 음량.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많이 있는데, 또 잘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이 차가 렌터카인 걸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 기본 편의 장비는 괜찮은 편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보다 이 화질이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넣으면은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그런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모니터 사이즈는 작고 그렇지만 반면에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은 좋고 괜찮습니다. 보통 일본 경차를 보면은 여기저기 수납 공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오른쪽에도 이렇게 여기 카드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톨게이트 카드 있잖아요, 고속도로. 그 카드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아요.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이고요. 이 기어 레버가 센터 패시아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보통 혼다가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쪽의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밴들처럼 이 좌우로 워크스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어 레버가 이 위에 붙다 보니까 운전대를 잡은 손과의 거리도 가깝고요. 그 옆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놀랍게도 공조장치에 이렇게 액정도 있어요. 생각보다 사양이 좋은. 근데 이 공조장치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운전석에서. 그러니까 이게 차가 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바람색인데, 이게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쪽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가 이게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뭔가 컵을 넣고 빼기도,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보통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헤드램프 조절 스위치와 ISG 온오프 등의 버튼이 있고요. 요즘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파킹 브레이크는 이렇게 발로 밟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토라서 딱히 이거랑 안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발로 밟고 해제할 때 다시 또 밟고 이런 방식이에요. 요즘에 이런 방식의 파킹 브레이크가 굉장히 드물죠. 이와 함께 스티어링 칼럼 아래쪽에도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심지어 이게 좀 턱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좀 흔들려도 물건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A와 C타입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만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C볼트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무슨 쇼핑백 같은 거 걸 수 있게 이렇게 고리가 있죠. 계기판이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차 치고는 클러스터의 전체 면적 자체가 꽤 넓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차들은 타코미터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타코미터가 있습니다. 가운데 커다랗게 속도계가 있고, 오른쪽에 액정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간연비라든가 트립 컴퓨터,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생각보다 또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돼요. 근데 요즘 차로는 드물게 디지털 속도계가 또 없고요. 그리고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저 계기판 중간에 보시면은 그 배터리 잔량 표시하는 그 게이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운전대는 차 사이즈 대비하면 조금 크게 느껴지고요. 실내에서 운전대가 소재가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대 같은 경우가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재가 좋으면 아무래도 좀 좋은 인상을 받기가 쉬운데, 이 차는 진짜 옛날 차에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우레탄, 되게 좀 단단한 그런 소재고요. 결정적으로 경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승용차잖아요. 근데 승용차보다는 조금 더 이 운전대 각도가 이렇게 뒤로 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할 때 약간 좀 되게 작은 상용차를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거에 비해서 이런 버튼들 있잖아요. 눌렀을 때 요거는 또 되게 소프트하게 좋아요. 외관아래 실내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작은 차일수록 시트도 작잖아요. 보통 시트 크기가 차 사이즈와 비례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차에 타면은 시트가 작아서 약간 좀 옹색하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작을수록 시트의 기능성도 떨어지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렬이 벤치 시트 비슷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시트보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더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앉았을 때 전체적으로 좀 시트가 넉넉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시트의 착자감 이런 것도 더 좋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트만 보면은 오히려 토요타 야리스보다 이 시트가 더 좋아요. 실제로 오래 운전해도 엉덩이가 좀 덜 아프고, 물론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죠. 만져보면 좀 되게 푸석푸석한 그런 쿠션인데, 이거 역시도 야리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시트 조절은 당연히 모두 수동이고요. 이 차 컨셉에 맞게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여유가 있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시트는 보통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여기 이렇게 추가로 더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채웠어요. 보통 여기 뚫려 있는데. 그리고 암레스트도 있는데, 이거는 높낮이 조절은, 그러니까 고정은 안 돼요. 딱 그냥 1단계. 유리는 운전석만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는 당연히 전동이죠. 그리고 이런 도어 포켓 있잖아요, 위아래. 이것도 용량이 꽤 큰 편이에요. 참고로 동반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좌판을 드러내면은 여기에 또 추가로 수납 공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보통은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차는 좌판 밑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2열 공간은 밖에서 보는 이미지 대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 일본 경차를 많이 벤치마킹 했다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외관을 보면은 딱 그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2열 시트를 슬라이딩을 이렇게 좀 많이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앞쪽이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앉아도 무릎과 앞시소 사이에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레이보다는 그 무릎 공간이 동일 상황에서 조금 좁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2열 도어가 넓게 열려요. 그래서 승하차 편의성도 괜찮고요. 특히 이런 도어 있잖아요. 이 스텝이 또 적당한 높이여서 승하차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뒤로 눕힐 수가 있죠. 그래서 차에 타보면은 이제 2열 같은 경우가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주먹이 거의 3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나. 물론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헤드룸이 조금 더 작긴 해요. 1열 헤드룸이 좀 더 넓습니다. 참고로 1열 뒤에 백포켓은 왼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또 없네요. 특징 중에 하나가 2열의 도어 포켓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산 꽂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좀 뚫려 있거든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 장우산은 좀 힘들겠지만 적당한 길이의 우산을 여기다가 딱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리고 2열 도어 포켓도 1열처럼 되게 넓게 길게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자잘하게 물건을 수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도어 컵홀더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2열 시트를 어느 정도 슬라이딩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 가장 뒤로 밀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한정된 공간에서 이런 뭐 트렁크 또는 2열 공간까지 잘 뽑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는데 보통 경차가 혼자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2열 시트 접어서 여기를 아예 그냥 트렁크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저같이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한 중형급 SUV와 비슷한 정도의 이런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가방을 실어도 이게 공간에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렌터카로 외국에서 다닐 때 여기서 가방을 펼칠 수도 있어서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예, 정차시 소음은 3기통답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로 위급 소형차 뭐 야리스와 비교해서 이렇게 정차시의 소음 자체가 아주 그렇게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 차가 본인 안쪽에 흡음재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이렇게 정차시에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제 냉간 시동 시에 그때는 소리가 좀 크긴 하죠. 이 차는 그거보다는 이제 3기통 특유의 떨림. 그러니까 보통 3기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차 아주 작은 차에 쓰잖아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라든가 시트 전체적으로 떨림이 많은데 이 차는 운전대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시트와 이 바닥이 좀 많이 떨어요. 그러니까 보통 바닥까지는 잘 안 떨어는데 이 차는 바닥도 좀 이렇게 떨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기통 가솔린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조합이 됩니다. 변속기는 CVT고요. 이 차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게 수동 변속기도 있는데 수동 변속기의 그 선택 비율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일본 경차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건 R 같은 경우에도 풀 체인지가 되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런 사양이 조금 더 좋아졌고 특히 이 차가 자연흡기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출력 자체가 49마력밖에 안 돼요. 사실 요즘에 이게 49마력이면은 진짜 굉장히 저출력인데 우리나라 그 경차만 해도 1리터고 출력도 이거보다 20-30마력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은 출력이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49마력으로 이게 차가 작아도 타고 다닐 만한 동력성이 나오냐라는 의문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차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일본 경차가 굉장히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높아서 수치보다 커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작죠. 폭도 좁고 이 차 공차 중량이 770kg 밖에 안 합니다. 요즘에는 1톤 이하의 차가 사실상 거의 없는데 경차 제외하면은 그래서 차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타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이제 일본 경차는 혼자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냥 아주 높은 속도 아니면은 그냥 타고 다닐만 합니다.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은 엔진이 꺼져 있는 시간이 긴데 이 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ISG라면은 엔진 시동이 이렇게 자주 안 꺼지고 꺼져도 오래 안 갈 건데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서 뭐 거의 멈출 때마다 항상 꺼집니다.
그리고 꺼져 있는 시간도 꽤 길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계기판에도 저렇게 떠요. 그러니까 보통 하이브리드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탔던 308 GT 하이브리드도 저렇게 배터리 그 게이지가 따로 있는데, 이 차도 주행 중에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엔진 그 동력 상황을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엔진만 작동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요. 두 개 같이 할 때는 두 개 같이 가고, 그리고 충전할 때 예를 들어서 감속하는 상황이잖아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또는 밟거나 그럴 때는 배터리를 충전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차들은 이제 배터리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방전도 빠르고요, 충전도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처럼 완전히 방전이 될 때까지는 뭐 로직 자체가 그렇게 안 짜여져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다시 뭐 충전을 하거나 그래요. 스즈키 외건 R은 제가 이번에 처음이고, 사실 일본은 그동안 오면서 렌터카를 여러 번 빌렸는데 주로 이제 소형차만 빌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 경차는 제대로 타보는 거는 크게 보면 한 4-5번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타보는 거는 이제 이 외건 R이 사실상 처음이죠. 그래서 저는 외건 R이 옛날부터 그 디자인이 좋아서 저게 이제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또 외건 R이 유명했잖아요, 일본 경차 중에서. 지금은 좀 다 비슷비슷해졌지만 어떤 느낌인가 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뭐 그냥 대략 일본 경차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사실 일본 경차는 굉장히 규격화가 돼 있어서 엔진도 배기량 다 같잖아요. 그냥 자연흡기 터보니 아니냐, 보통 이제 그거의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된 주행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뭐 편의장비라든가 또는 뭐 실내 공간 등등을 그걸로 이제 좀 더 특화를 하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다들 키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스즈키 외건 R이 처음에는 진짜 톨보이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에는 얘보다 높은 차들도 경차 중에서 많고, 예를 들어서 혼다 엠박스 같은 경우에 같이 놓고 보면은 얘가 좀 작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어쨌든 기본적인 주행 느낌은 3기통 660cc 엔진 치고는 그냥 타고 다닐만 하다. 근데 확실히 높은 속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계가 금방 오고, 사실 일본의 경차 자체가 주로 도심에서 운행을 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진짜 타고 다닐만한 뭐 그런 컨셉. 심지어 이 차가 시트 포지션도 높아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봐도 전고가 높지만 막상 차에 타도 이렇게 되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본 차들, 내수용 차들의 특징 같은데, 야리스도 그랬거든요. 이 사이드 미러가 뭐라 그럴까, 여기에 비추는 차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시승할 때 또는 국산차 볼 때보다 좀 가깝게 보입니다. 이게 좀 그 공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다니는 평균적인 속도가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체적인 그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특히 지금 이 차가 윈터 타이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이 좀 더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방음이 괜찮네. 유리도 되게 얇거든요. 유리 되게 얇습니다. 보통 경차 유리 얇잖아요. 이 차도 유리 얇은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뭔가 주행 중에는 생각보다, 사실 이것도 정차 중에 보면은 멈춰있을 때는 가끔 보면 창문이 열려있나 싶을 정도로 소리가 되게 가깝게 들리는데, 막상 주행할 때는 이렇게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려서 뭔가 그 노면 소리와 이 측면에 들어오는 소리, 이게 그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음이 나쁘긴 하죠. 왜냐면 비 오는 날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비 오는 날 운전하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빗소리가 들리지, 뒷소리, 그 뒤에서 부딪히는 소리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 차는 운전할 때 이 뒷유리에서 부딪히는 그 물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엄청 잘 들립니다.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은 이제 보통 모터의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모터 소리는 잘 안 나고요, 주행 중에. 대신에 엔진이 꺼져 있다가, 좀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그때 이제 모터가 같이 도는데 그때만 소리가 휙 하고 소리가 좀 나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이 메이커마다 세팅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작은 전기 모터가 급출발이나 추월할 때, 좀 급하게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보조를 한다 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는 엔진 자체가 워낙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엔진만 구동을 하는데 배터리 잔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엔진과 모터가 같이 구동을 합니다. 오히려 풀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모터가 보조를 안 해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마일드한 가속에서만 작동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 배터리 잔량이 뭐 거의 항상 절반 이상을 유지를 하죠. 주행 중에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차들이 이제 저속일수록 연비가 잘 나오고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큰 엔진보다 오히려 연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도를 한 50, 60으로 안 멈추고 쭉 달릴 때 그때 연비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 기준으로 하면은 이 차 공인 연비가 대략 20대 중반 25km인가 리터나 그 정도가 되는데, 50, 60으로 크루징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0 내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박 4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확실히 유류비가 적게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어가 휘익 하고 소리가 나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 모터를 쓰는 건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이 모터의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요즘에 일본 경차의 거의 공통점인데,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좋습니다. 지금 길에 일본 경차 되게 많잖아요. 경차 이 차들이 대부분 다 유리 면적이 넓어요. 이게 키를 높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리 면적이 커진 건지, 그래서 이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썬루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측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봐도 크지만 뭔가 이 측면에서 고개를 돌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뻥하게 뚫려 있어 갖고, 이런 면에서 뭔가 개방감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뒷유리도 넓기 때문에 후방 시야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경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운전대 감각도 괜찮은 편인데, 그러니까 돌릴 때 약간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쫄깃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장단점이 있는 게, 멈춰있을 때 돌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소리가 많이 납니다. 스티어링 칼럼에서. 어쨌든 이렇게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컨셉이고, 보통은 이제 엔진 회전수를 많이 안 올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회전수 이상이 넘어가면은 소리가 갑자기 좀 커져서, 이제 그때는 사실 그 도요타 하이브리드도 그렇긴 한데, 이제 주행 질감이 이제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제 그렇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2000rpm 이하로 이렇게 쓱 달리면은 생각보다 안 시끄럽고 편한데, 회전수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올라가는 그 회전수 자체가 되게 느리고 소리도 되게 거칠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천천히 다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는 CVT인데, 보통 CVT가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서 기어비를 가변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무단 변속기는 변속 충격이 없다 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도요타처럼 이 차도 무단 변속기인데 가끔 가다가 변속 충격이 있어요. 이게 보통 어떨 때 있냐면은, 가다 서다가 잦은, 또는 속도를 줄였다가 재가속할 때, 그때 가끔 가다가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약간 쿵 하고, 가끔은 뒤에서 누가 살짝 받았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쿵 하도 좀 세게 움직여서.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세팅이고요. 하체가 기본적으로 부드럽기도 하지만 편평비가 타이어 65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65 시리즈가 잘 없는데, 일본 경차에는 저 뭐 한 10년 전에만 해도 80 시리즈도 봤거든요, 경차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래서 요 하체 느낌만 보면은 야리스랑 대략 비슷해요. 야리스도 소형차 치고는 좀 부들부들한데 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낮을 때는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외관화를 좀
이번에 타면서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야리스와 차이가 그 주행할 때 그 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얘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일단 시트 자체가 야리스보다 이게 한결 좋아요. 야리스는 그 일체형 시트는 진짜 굉장히 착착감이 떨어졌는데 이 차는 저 그거보다는 한결 편하고 심지어 이 쿠션 자체가 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좀 더 고급 사양 야리스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더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번에 타고 다니면서 이게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은 엔진 시동 온오프가 이제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4기통 이상의 경차보다 높은 급 이상의 차들 얘기고,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꺼지고 켜질 때 아무래도 좀 떨림이 있죠. 근데 이게 적용이 됐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48V가 없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거칠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외건R 타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렌터카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양이 낮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 사양이 생각보다 꽤 좋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홈페이지 보니까 놀랍게도 ACC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야, ACC를 기본으로 준다고 할 정도로 약간 좀, 심지어 오토매틱 하이빔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 경차도 예전에 비하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런 편의 사양 자체가 많이 기본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게 이제 도요타와 스즈키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의 신뢰성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는 비가 많이 올 때는요, 계기판에 굉장히 자주 여러 가지 경고등이 막 동시에 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죠. 뭐 그 경고등이 한 번에 와 떴다가 또 좀 있으면 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기판에 경고등 뜨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계기판에 경고등이 막 뜰 때는 ACC도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신뢰성에서 약간 좀 고개가 갸웃거리기도 하죠. 참고로 이 차가 뭐 주행거리가 되게 많은 게 아니고 한 2만 킬로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토매틱 하이빔도 있는 건 좋은데, 그 오토매틱 하이빔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그 인식률이 가장 떨어집니다. 뭐 조금 늦거나 빠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켜야 될 때 한동안 안 켜는 경우도 있고요, 안 켜야 될 때 또 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산길에서 밤에 오토매틱 하이빔은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 차는 싶더라고요. 이게 계속 사용하면은 민폐예요. 오히려 더 안 보일 수 있고, 제가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하이빔을 작동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즈키 외건R이 매력적인 게 실내 패키징이 좋아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경차들은 일본에 대략 다 비슷한, 예전에도 사실 일본 경차가 다 비슷비슷했는데 요즘에 특히 어차피 이게 규제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 제한된 규제가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럼 동일한 사이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하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딱 그 규격에서 키만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건R이 예전만큼 그렇게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니까 2열 같은 경우에도 딱 요 정도 그 전장에서 실내 공간을 좀 잘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이에서 봤던 것처럼 2열 시트는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슬라이딩 정도에 따라서 2열 공간을 상당히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키면은 거의 주먹이, 레그룸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니까 또 의외로 시트가 또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경차가 그렇게 여러 사람이 타고 다닐 그런 컨셉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실내 패키징이 되게 좋구나. 심지어 2열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 완전히 눕히면은 트렁크 바닥부터 여기 2열까지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도 되게 넓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일본 경차를 혼자 1명, 2명 타고 다닌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비도 좋고. 그래서 제가 다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경차는 엔진 배기량부터 시작을 해서 차 사이즈 또는 차 비율부터 해서 철저하게 도심, 그러니까 국도 뭐 이런 쪽에 컨셉에 맞춰졌어요. 이 차를 고속도로에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100km 정도까지 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좀 그런 느낌? 기본적으로 차가 비율적으로 높다 보니까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기가 쉽고,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또는 주위에 큰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 많이 부는 날에 90, 100 이렇게 달리면은 차가 휘청휘청해요. 심지어 그 혼다 엠박스인가 그거 정차할 때 앞에 서 있는 거 같은데 그 차는 이 옆으로 비슷하게 생긴 경차만 지나가도 차가 이렇게 흔들려요. 멈추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또 특히 일본은 톨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도 고도로 가면 또 연비도 떨어지니까 연비가 좋아도 그거를 회수를 못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일본 경차는 도심이나 국도 위주로 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외건R이 단단한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장에서 느껴지는 외건R은 좀 되게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좀 직선 많이 쓰이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둥글둥글해져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좀 단단한 이미지, 그게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스즈키 외건R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